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에서 국어 2 책은 아직 안 나갈 거고요. 1학기에서 우리 3단원 즐거운 언어생활 중에서도 담화의 개념과 특성과 관련된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담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개념을 차근차근 집어나가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도요, 앞에 있는 개념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담화라는 것은 이번에 제가 강의할 것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선 담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잡고 갑시다. 담화라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입니다.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를 우리가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2개 이상의 문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이야기, 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할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이 대화 사이에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를 우리는 담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따가도 이 그림을 사용을 할 것이므로 잠깐 여기에 놓겠습니다. 담화에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어 담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어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상황은 구어 담화의 상황이 되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담화의 종류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문어 담화, 또 하나는 구어 담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어 담화라는 것은 이 전달하는 매체가 글자, 즉 문자인 담화를 말하고요. 구어 담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매체가 말을 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한 담화를 각각 구어 담화 그리고 문어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일단은 문어 담화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달을 하는 게 말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글로, 문자로, 그러니까 편지글 같은 게 되겠죠. 문어 담화의 예로는 편지글. 자, 그러면 제가 구어 담화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매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제일 보편적인 것은 대화가 되겠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담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구어 담화를 얘기할 때 요 상황이 제가 지금 구어 담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워줄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담화는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하는 이입니다. 자, 말하는 이의 다른 말로는 글쓴 이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말하는 이는 구어 담화에서의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 글쓴 이는 문어 담화에서겠죠. 자, 두 번째는 말하는 이가 있다면 듣는 이가 필요하겠죠. 듣는 이. 이 상황은 구어 담화에서의 상황. 그러면 문어 담화에서일 때는 그렇죠. 글쓴 이가 있으면 읽는 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거는 다 쓸게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있겠죠. 구어 문화와 문어 문화. 구어 담화에서는 그렇죠. 이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뭐 글은 문어 담화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 제가 무조건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맥락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다시 맥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긴 한데 그 어떤 것이 배경이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너 지금 맥락에 맞게 좀 이야기 좀 해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맥락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맥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하나는 상황 맥락, 하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이렇게 됩니다. 자, 상황 맥락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나 시간,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진 장면 또는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그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나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나 지역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회나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맥락을 우리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상황 맥락은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포인트로 맞춰서 써보자면 상황 맥락은 직접적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괜찮겠죠? 직접적인 거는 직접 관련된 맥락이라는 거니까 상황 맥락, 그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그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느낌만 살짝 잡아두고요. 직접적인 게 상황 맥락, 간접적인 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만 잡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말하는 이와 글쓰니, 그리고 또는 듣는 이, 읽는 이, 그러니까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글쓴 이와 읽는 이의 관계.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것을 우리는 맥락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나 환경을 맥락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게요. 이제 맥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지 담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은 서로 어떻다 관련되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담화의 의미는요, 이 담화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담화를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담화를 둘러싼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게 상황 맥락인지 사회 문화적 맥락인지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소, 시간, 듣는 이와 말하는 이, 그 이야기의 흐름, 문화 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담화의 의미는 뭐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맥락이라고 자꾸 하네요.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화의 그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문화의 차이나 세대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겠죠. 자, 요즘에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어 담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편집글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의 편집글은요. 여기서 약간의 문화의 차이나 세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화의 상황, 그리고 의도나 목적, 누구의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 또는 뭐 글 쓰는 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담화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담화의 특성은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문제집에도 아마 한 3문제 정도는 적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담화의 특성입니다. 자, 담화는요, 크게 통일성과 응집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통일성, 응집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통일. 자,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의 색은 하나로 통일되게 하세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옷을 예쁘게 코디하려면 그 옷의 색깔을 하나로 통일되게 한번 매치해보세요. 맞춰보세요. 또는 남한과 북한이 얼른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통일은 각각 같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다른 물질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방금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물질이진 않아요. 어쨌든 그 의미는 달랐던 것들이 하나로 변한다 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달랐던 게 하나로. 오케이,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일성에서는 담아는 그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나 미역국 먹었어. 그래? 너 오늘 생일이었니? 아니, 이거는 그냥 엄마가 끓여주신 거야. 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 그런데 이거 먹어봤니? 그랬더니 아니, 나 장난감 자동차 사본 적 없어. 장난감 자동차 나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기까지는 음식 이야기로 왔다가 갑자기
장난감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갑자기 뚝 끊겨버리죠. 통일성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담화에서는 즉 이야기를 할 때 또는 편지글로 말을 할 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주제가 하나로 일관되어야 자연스럽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담화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응집성입니다. 응집성은요, 제가 처음에 응집성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딱 들었을 때 약간 누군가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통일성이 모은다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생각하시자면 응집성은요, 연결을 한다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응집성의 의미는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은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접속어라는 것은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시어라는 것은 그것처럼 그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담화의 특성 중에 통일성과 응집성이 확실하게 잘 되어야지만 담화가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담화의 특성 즉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였을 때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동일되어야 하고 통일성,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은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응집성,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화의 특성을 탁 정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담화,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구성 요소, 그리고 담화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뉘어졌고요. 각각의 예시 알아보았습니다. 담화의 의미, 맥락에 대해서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마지막 담화의 특성까지 이렇게 전달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문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오랜만에 찍는 강의인데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